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워런 버핏의 유일한 공식 자서전 스노우볼입니다. 네,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워런 버핏이라는 인물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마하의 현인. 그렇죠. 서박하고 콜라 좋아하고. 맞아요. 뭔가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와, 그 이미지랑은 정말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계산적이죠? 네, 훨씬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년 열리는 선밸리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아, 그 거물들 다 모이는. 네. 전 세계 미디어, 기술업계 진짜 거물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버핏은 거기서 그냥 옆집 할아버지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연설을 하는 아주 날카로운 승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버핏의 소박한 이미지는 사실 아주 잘 만들어진 일종의 브랜딩에 가깝고요. 실제 그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책 스노우볼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버핏 본인이 직접 요청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한 유일한 공인 전기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다른 전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들이 담겨 있군요. 맞아요. 버핏은 슈레더에게 자신의 개인 파일, 의료 기록, 심지어 가족 간의 사적인 서신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그리고 수백 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경쟁자들까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줬죠. 와, 그 정도면 정말 자신을 완전히 내보인 셈이네요. 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버핏이 슈레더에게 내린 지시였어요. 만약 사건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면 나를 덜 아첨하는 버전을 쓰라고 했답니다. 오, 그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그렇죠. 자신이 성인처럼 미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결함과 복잡성을 포함한 진실된 이야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버핏과 슈레더의 관계는 단절됐어요. 아, 진실을 쓰라고 해놓고 막상 그 진실을 마주하니 힘들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활자로 인쇄된 자신의 모습, 특히 어머니에 대한 증오, 아내가 떠난 후에 처절한 붕괴, 자녀들에게 냉담했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는 건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의 귀재 버핏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 그의 투자 원칙 같은 그 내면의 운영체제, OS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 OS 좋은 비유네요. 당신이 궁금해했던 무엇을 샀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의 운영체제, 즉 가치관은 정말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병뚜껑을 모았던 일화는 꽤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동네 꼬마의 수집 취미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병뚜껑 뒷면에 적힌 브랜드별 생산량을 세서 어떤 음료가 더 인기 있는지. 맞아요.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버려진 정보에 대한 집착이죠. 그는 이 모든 공짜 정보가 그냥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느냐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하잖아요. 와, 남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그의 투자 스타일이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어린 버핏은 이렇게 돈에, 사업에,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아, 그 배경이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우리는 버핏의 가정 환경을 들여다봐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주식 중개인이자 하원 의원, 어머니는 모범적인 주부. 하지만 집안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버핏의 어머니 레일라는 감정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외부인들에게는 완벽한 주부로 보였지만 집안에선 갑작스럽고 격렬한 분노를 폭발했죠. 어린 워렌과 누이 버티를 몇 시간이고 울 때까지 언어적으로 학대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버핏은 어린 나이에 독특한 방어 기제를 발전시켰어요. 그는 이걸 욕조 기억, bathtub memory라고 불렀는데요. 욕조에 물을 빼내듯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 지나가면 감정을 배수군 흘려보내고 다시는 그 기억을 되살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이군요. 맞아요. 그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세계 대신 규칙이 명확하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숫자의 세계로 도피했어요. 숫자는 그를 해치지 않았으니까요.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외부의 누구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자본 요새를 구축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무렵에 이미 35세까지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면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선언했던 거군요. 네, 그 선언은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이제 그의 초기 사업들을 보면 이 절박함이 더 명확해져요. 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의 원칙으로 딱 굳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샀던 경험입니다. 아, 그 유명한 첫 투자. 주당 38달러에 샀는데 2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40달러로 회복하자마자 팔아버렸던 그 사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팔자마자 그 주식이 200달러까지 치솟아버린 거예요. 와, 어린 마음에 정말 쏙쓰렸겠네요.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운이 없었네 하고 말았을 일을 버핏은 여기서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3가지 철칙을 뽑아냅니다. 실패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군요, 역시. 그렇죠. 첫 번째 교훈, 내가 얼마에 샀는지 그 매수 가격에 집착하지 말 것. 38달러라는 본전 생각 때문에 40달러에 성급히 팔았으니까요. 아, 두 번째는 작은 이익에 만족해서 서두르지 말 것. 즉 인내심의 중요성이죠. 200달러까지 갈 주식을 단돈 2달러 이익에 팔아버렸으니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당시 누나 돈까지 합쳐서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일 아침 누나에게 시세를 알려줘야 하는 그 압박감. 그 속에서 남의 돈을 다룰 때의 무거운 책임감을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와, 이 3가지가 훗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1살 때 이 교훈을 얻기 전에 이미 버핏은 여러 사업을 경험했었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업들이었죠? 먼저 신문 배달이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스 헤럴드를 배달했는데 그는 이걸 단순 노동이 아니라 물류 사업으로 취급했어요. 효율적인 동선을 짜서 시간당 수익을 극대화했죠. 그리고 14세일 때 1944년 첫 세금 신고를 하면서 자전거 비용 35달러와 시계 수리비 10달러를 경비로 공제받았어요. 14살에 세금 공제를 이해하고 있었다니. 네, 조숙했죠. 또 골프공 판매 사업도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잃어버린 공을 수거해서 세척 후 재판매인데 매출 원가가 거의 없는 고마진 사업이었죠.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투자해서 이미 소장 농장을 소유하고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와, 16살에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니.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핀볼 머신 사업입니다. 17살 때 친구와 함께 25달러를 주고 중고 핀볼 머신을 샀어요. 이발소 주인에게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기계를 설치했고 첫 기계는 일주일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했죠. 일주일 만에요? 네. 그리고 버핏은 수익을 소비하는 대신 그 돈으로 즉시 더 많은 기계를 구입했어요. 몇 달 만에 워싱턴 DC 전역의 이발소에 핀볼 머신 한 대를 거느리게 됐고 결국 이 사업을 1,2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1200달러가 됐네요. 거기에 운영 수익까지 합치면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낮은 자본 집합도,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무엇보다 재투자의 위력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결국 이런 원칙들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지잖아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면의 점수표 개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내면의 점수표, Inner Scorecard. 이게 바로 버핏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외부의 점수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 성공을 측정한다는 거죠. 네, 이 태도는 아버지 하워드 버핏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주 큽니다. 아, 하원 의원이었던 아버지 말이죠? 네, 아버지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따라 어떤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결과가 412대 3으로 와, 처참하게 패배했네요. 네, 처참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하거나 자기 신념을 의심했을 텐데 하워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는 사람이었죠. 버핏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외부의 평가나 인기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배운 겁니다.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지만 대공황 시기에도 살아남았어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증권과 채권을 다루며 견뎌냈죠. 그 경험이 워렌에게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물론이죠.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린 워렌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가치는 존재하며 대중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회는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런 내면의 점수표가 너무 강하면 그냥 고집불통이 되거나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는 외골수가 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버핏에게는 그 내면의 점수표를 보완해줄 또 하나의 축이 필요했습니다. 아, 바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이었죠. 그레이엄의 세 가지 원칙은 버핏한테는 거의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 주식은 변동하는 숫자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다.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것이라는 관점이죠. 네네. 둘째,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사서 손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유명한 미스터 마켓 비유죠. 아, 미스터 마켓. 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하인이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아서 매일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데 그의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의 변덕을 이용해서 싸게 살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와, 아버지에게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그레이엄에게서는 그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할 이성적인 틀을 배운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버핏의 투자 철학이 완성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단단한 중심, 이건 아버지한테서 배우고 그 중심을 지켜줄 이성적인 시스템은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거군요. 그런데 버핏이 그레이엄을 만난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어떻게 만났나요? 버핏은 네브라스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우연히 그레이엄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됐죠. 버핏은 즉시 컬럼비아에 지원했고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완전히 매료됐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 거네요. 네, 그는 그레이엄의 수업에서 유일하게 A+를 받은 학생이 됐고 졸업 후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무료로 일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말이죠. 정말요? 네, 그레이엄은 워렌, 가치는 가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공짜로 일하는 건 가치 투자가 아니야. 라고 농담조로 거절했죠. 결국 2년 후에 채용됐지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버핏이 이런 숫자의 세계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 정말 재밌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서툴렀던 젊은 시절에 데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카네기 책을 읽고 좋은 말이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칭찬해라 같은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통계 분석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A/B 테스트를 한 거네요. 정확해요. 그는 모든 상황에 새롭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시스템을 배우고 적용해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고 싶어 했어요. 와, 사람들에게 관심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카네기 방식이 실제로 관계에서 더 높은 ROI를 가져온다는 걸 숫자로 확인한 거죠. 그에게 인간관계는 풀어야 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최적화해야 할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칭찬은 이름을 들어서 하고 비판은 부류를 들어서 하라는 원칙도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사람 다루는 스킬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어프로치 방식이었네요. 와, 정말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 사고의 기저에는 버핏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요. 바로 난소 복권 개념이죠. 그 유명한 개념 설명해 주시겠어요? 버핏은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 능력보다는 1930년 미국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백인 남제로 태어난 우연에 크게 귀인한다고 인정해요. 그는 자본 배분과 아산 평가라는 자신의 특수한 재능이 보상받는 시장 경제 시스템 하에 태어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른 시대나 장소에 태어났다면? 그의 재능은 무용지물이었다고 해고해요. 그가 미국에서 태어날 확률이 약 30대 1이었고 이러한 통계적 현실에 대한 인지가 그의 세계관을 결정론적 겸손함으로 이끌었죠. 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신의 성공을 운이라고 인정하다니 이게 진짜 겸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것도 이 철학의 연장선이죠. 그런데 대단한 게 버핏이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따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승의 원칙을 뛰어넘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순간이 오죠. 그레이엄의 방식은 훌륭했지만 치명적인 한계도 있었거든요. 어떤 한계였죠? 소위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리는 방식이었어요. 담배꽁초요? 네.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라도 아직 한 모금 정도는 빨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라도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싸면 사서 마지막 단물을 빨아먹는 전략이었죠. 수익은 나겠지만 위대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림은 아니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에게 배운 이 방식으로 초기에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무디스 매뉴얼을 샅샅이 뒤져가며 청산가치보다 싼 기업들을 찾아냈죠. 하지만 자본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충분히 싼 꽁초를 찾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싼 가격에 매수한 기업들은 대개 경영진이나 산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 시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가이코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보험회사. 네. 1951년 토요일, 21살의 버핏은 워싱턴 DC의 가이코 본사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토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는데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고 우연히 경영진인 로리머 데이비슨을 만나게 됐죠. 토요일에 경영진이 회사에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운이 좋았죠. 데이비스는 이 열정적인 젊은이에게 4시간 동안 가이코의 사업 모델을 설명해 줬어요. 보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보험료를 미리 받아 운용할 수 있는 플로트의 개념을 배운 버핏은 즉시 자신의 순자산 대부분을 가이코에 투자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담한 결정이네요. 그렇죠. 이건 분산 투자를 강조한 그레이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하지만 버핏은 확률이 확실할 때는 크게 베팅한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따랐던 겁니다. 이미 스승을 넘어서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부터였죠. 이 틀을 깨준 사람이 바로 평생의 파트너 찰리 먼거입니다. 찰리 먼거. 네, 먼거가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워런, 평범한 기업을 싼 값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야. 와, 이게 버핏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조언이 됩니다. 그런데 먼거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먼거는 버핏보다 6살 많은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오마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버핏이 외교적이고 조심스럽다면 먼거는 직설적이고 거침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됐겠네요. 정확합니다. 먼거는 법학과 심리학, 물리학까지 폭넓게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학문적 사고, 멀티디서플리너리 띵킹을 강조했죠. 투자를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기업의 문화, 산업의 구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레이엄의 정량적 접근을 정성적 판단으로 보완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스승인 그레이엄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 전환점이 된 투자가 바로 CG캔디 인수였습니다. 그 사탕회사. 네, 1972년의 일이에요. CG캔디는 캘리포니아에서 70년 역사를 가진 초콜릿 회사였어요. 정말 훌륭한 회사였지만 버핏이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잣대로는 비싼 회사였어요. 순 자산이 800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판매자는 3천만 달러를 요구했거든요. 장부 가치의 거의 4배네요. 맞아요. 그레이엄이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가격이었죠. 하지만 먼거는 계속해서 가격을 넘어 품질을 보라고 설득했어요. CG캔디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있었고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경제적 해자가 있었던 거네요. 정확해요. 버핏은 고민 끝에 2,500만 달러의 협상을 마무리했어요. 먼거가 3천만 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버핏은 500만 달러를 깎았죠. 아직 그레이엄의 영향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나요? 대성공이었죠. CG캔디는 성장에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매년 가격을 인상해도 고객이 떠나지 않고 막대한 현금을 만들어냈죠. 이후 수십 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버크셔에 안겨줬어요. 그 현금으로 버핏은 다른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었고요. 와, 2,500만 달러가 20억 달러가 됐네요. 이 경험을 통해 버핏은 싼 게 빚이 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품질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먼거의 철학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3천만 달러를 냈더라도 여전히 최고의 투자였을 것이다. 담배꽁초를 줍던 투자자에서 위대한 기업의 장기 동반자로 진화하는 순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버크셔의 서웨이가 싼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 매매에서 벗어나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을 수집하는 지주회사로 변모하는 시발점이 됐어요. 듣고 보니 버핏은 정말 모순적인 인물 같아요. 그렇게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원칙을 뛰어넘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진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의 소박한 이미지와 실제 사치스러운 모습 사이의 간극도 그렇고요. 맨날 맥도날드 먹고 오래된 집에 사는 걸로 유명한데 방어할 수 없는 사치라는 이름까지 붙인 전용기를 샀잖아요. 아, 그 일화. 네, 그 일화가 그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죠. 전용기를 사고 싶어서 고민하던 버핏이 한 지인에게 물었대요. 이런 사치스러운 소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워런, 이건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합리화하는 거지. 와, 그 말을 듣고 버핏은 바로 비행기를 사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장해제된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면서도 그걸 유머로 포장할 줄 아는 위트가 있는 거죠. 그래, 이건 비합리적인 소비가 맞아. 하지만 난 이걸 원해. 라고 인정해버리는 쿨함이랄까요? 그래서 비행기 이름을 방어할 수 없는 사치, The Indefensible 이라고 지었어요. 아, 자기 풍자적인 유머 감각이 있네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중에 이 비행기가 버크셔의 자회사인 넷제츠의 광고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이름도 필수 불가결, The Indispensable로 바뀌었죠. 완전히 정반대 이름이네요. 사치에서 필수품으로. 그렇죠. 이게 버핏의 실용주의예요. 일단 사고 나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는 1958년에 산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라구나비치와 오마하에 별장도 있어요. 검소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모습은 그의 사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내 수지 그리고 그의 연인 에스트리드와 함께한 독특한 삼각관계는 정말 유명하죠. 아, 아내가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를 남편 곁에 머물게 주선했다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관계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1977년에 수지가 오마하를 떠난 배경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수지는 워런과 결혼하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완벽한 내조자였어요. 워런은 일에만 몰두했고 수지는 그의 사회생활을 관리하고 감정적 안정을 제공했죠. 하지만 수지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느꼈어요. 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었군요. 맞아요. 수지는 노래를 좋아했고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커리어와 삶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결심했어요. 워런의 반응은 어땠나요? 완전히 붕괴했어요. 책에 따르면 버핏은 아내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의존적인 남자였대요. 그는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고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수지가 에스트리드를 소개한 거군요. 네, 에스트리드 랭크스는 수지가 노래하던 나이트클럽의 웨이트리스였어요. 수지는 떠나기 전에 에스트리드에게 워런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실상 아내가 남편의 동반자를 직접 면접하고 소개한 셈이죠. 정말 독특한 상황이네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세 사람은 기묘한 삼각관계를 유지했어요. 워런은 오마하에서 에스트리드와 동거했지만 법적으로는 수지와 결혼 상태를 유지했고 정서적으로도 그녀에게 의존했죠. 크리스마스 카드는 워런, 수지, 그리고 에스트리드라는 서명으로 발송됐어요. 맞아요. 사회적 통념이나 외부의 점수표로는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잘 안다면 이 관계가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꽤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와, 이건 역시 그의 내면의 점수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외부의 시선보다 관계된 당사자들의 행복과 안정이라는 실리를 우선시하는 극단적인 실용주의인 셈이죠. 에스트리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스트리드는 라트비아 이민자 출신으로 검소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언론의 관심을 피했고 버핏이 필요로 하는 조용한 내조를 제공했죠. 수지와 달리 사교적이지 않았고 버핏의 단순한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수지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 성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수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워런과의 정서적 연결을 유지했고 에스트리드는 오마하에서 워런의 일상을 돌봤죠. 2004년 수지가 사망하고 2006년 워런은 에스트리드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독특한 형태로 든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그 배경에 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버핏이란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비판과 모욕을 퍼붓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버핏은 평생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지지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늘 어머니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다고 하죠. 아, 그런 결핍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내 수지는 버핏에게 어머니에게서 결코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지지와 지지를 제공한 유일한 존재였어요. 수지가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감정적인 안정을 찾고 자신의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지가 떠난 후에도 에스트리드를 통해 그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불확실한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버핏의 성격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요.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도 아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고뇌와 결핍이 그의 삶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보면 그가 단순히 차가운 숫자의 기계가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게 더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 버핏의 인간관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빌 게이츠와의 우정입니다. 아, 그 전설적인 만남. 네, 1991년 7월 5일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자 맥 그린필드의 주선으로 버핏은 게이츠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건 빌 게이츠가 처음에는 버핏을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요? 게이츠는 버핏을 단순히 종이 조각을 사고 파는 사람으로 치부했대요. 기술적 혁신을 모르는 그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게이츠는 어머니에게 고작 2시간만 머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군요. 완전히요. 버핏은 게이츠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IBM과의 경쟁 우위에 대해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왜 IBM은 당신들을 이길 수 없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게이츠의 반응은요? 게이츠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던 놀라운 질문들이었다고요.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고 2시간 약속이 하루 종일로 바뀌었죠. 와, 뭐가 그렇게 통했을까요? 버핏에게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는 기계였지만 게이츠의 사업 구조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독점적 플랫폼, 높은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이건 시즈 캔디의 경제적 해자와 똑같은 구조였거든요. 아, 산업은 달라도 비즈니스의 본질은 같았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내면의 점수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 이 만남 이후 게이츠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가 됐고 버핏은 나중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버핏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사지 않았잖아요. 네, 이해의 상충 때문이었어요. 게이츠와 가까운 친구가 된 이상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건 내부자 거래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도 그의 평판 관리 철학의 일부예요. 평판 관리라면 버핏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을 빼놓을 수 없죠. 아, 1991년의 그 사건. 네, 버핏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에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상당한 지분이었죠. 그런데 살로몬의 트레이더 폴 모저가 재무부 국채 입찰에서 불법적인 주문을 냈다는 사실이 발각됐어요. 어떤 불법이었나요? 한 입찰자가 살 수 있는 국채 한도를 초과해서 주문을 넣은 거예요. 더 심각한 건 CEO 존 굿프렌드를 포함한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몇 달간 은폐했다는 사실이었죠. 와,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미국 재무부는 격분했어요. 살로몬의 국채 입찰 참여를 영구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건 곧 회사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국채 거래가 살로몬의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버핏의 7억 달러 투자가 휴지 조각이 될 뻔했군요. 그렇죠. 하지만 버핏이 위기에 대처한 방식이 정말 놀라워요. 그는 즉시 임시 회장직을 수락하고 직접 회사를 구하러 나섰어요. 재무부 장관 니콜라스 브래디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명성을 담보로 선처를 호소했죠. 평생 쌓아온 신뢰를 레버리지로 사용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전설적인 증언을 남겼어요. 회사 돈을 잃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평판을 털끝만큼이라도 잃는다면 나는 무자비해질 것이다. 와, 그 한 문장이 그의 철학 전체를 담고 있네요. 네, 이 사건은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곧 자본임을 증명했어요. 버핏이 평생 쌓아온 정직함이라는 눈덩이가 있었기에 재무부는 살로몬을 즉시 파산시키지 않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권위를 현금화해서 회사를 구원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했던 건 버핏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평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평판이라는 자산은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버핏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구멍도 내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던 거죠. 이 위기를 겪으면서 버핏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책에 따르면 그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라는 교훈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해요.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투자라도 신뢰할 수 없는 경영진이 있다면 결국 재앙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살로몬 사태를 겪고 나서도 버핏의 시련은 계속됐죠. 특히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대에는 정말 고립 원문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1999년은 버핏에게 아주 힘든 년이었어요. 모두가 기술주로 떼건을 벌고 있을 때 버핏은 기술주 투자를 거부했거든요. 그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하락했고 사람들은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라고 비웃었죠. 오마의 현인이 아니라 오마의 화석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1999년 7월 7일 아이다호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 앤 코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미디어와 기술업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객석에는 누가 있었나요?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요. 모두 기술주로 억만장자가 된 새로운 경제의 주역들이었어요. 그리고 버핏이 무대에 올라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는 냉정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 금리와 기업 수익의 관계, 역사적 평균 회귀 같은 걸 설명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버품 상태라고 지적했죠. 청중 반응은 어땠나요? 냉랭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죠. 버핏은 자동차와 항공산업 초기의 역사를 언급했어요. 1900년대 초에 미국엔 2,000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결국 살아남은 건 극소수였다고요. 아, 혁신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성공하는 건 아니군요. 정확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행기는 인류에게 기적이었지만 투자자들에겐 재앙이었다. 항공산업 전체가 탄생 이후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통계를 제시했죠. 우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이 연설에서 사용한 유명한 비유예요. 밀물이 들어올 때는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썰물이 빠지면 모든 게 드러난다. 멋진 비유네요. 불과 1년 후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됐어요. 나스닥이 78% 폭락했고 수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사라졌죠. 버핏을 비웃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재산을 잃었어요. 결국 버핏이 옳았네요. 네, 이 사건은 내면의 점수표의 진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온 세상이 당신을 비웃어도 당신의 분석이 옳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거죠. 버핏은 대중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능력의 범위, 즉 서클 오브 컴피턴스를 철저히 지켰어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어떤 회사가 10년 후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하지만 나중에 애플에 대규모 투자했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2016년경 버핏이 애플에 투자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 애플은 더 이상 순수한 기술주가 아니었어요. 막강한 브랜드 충성도와 생태계를 가진 소비재 회사에 가까웠죠.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바꾸는 건 엄청난 전환 비용이 들죠. 이건 시지캔디와 같은 논리예요. 아, 결국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기술이 그의 원칙에 맞춰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선밸리 연설에서 버블을 경고했던 버핏은 그로부터 거의 10년 후 또 다른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네,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사실 버핏은 이 위기도 미리 경고했었어요. 200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그는 파생 상품을 금융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렀거든요. 와, 대량 살상무기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이 시스템적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귀담아 듣지 않았죠. 오히려 노인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어요. 또 비웃었군요. 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아무도 아무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공포의 시기였댔네요. 그런데 이때 버핏이 한 일이 정말 흥미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황 상태일 때 그는 현금을 꺼내들고 거래를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를 투자했죠. 위기의 한복판에서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연 10%의 배당을 주는 우선주와 함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워런트, 매입권을 받았어요.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엄청난 조건을 받아낸 거죠. 역시 공짜는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버핏의 투자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그의 투자 자체가 시장에 신호를 보낸 거예요.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투자했다면 골드만삭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 자체가 보증서가 된 거군요. 정확해요.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다시 한번 자본으로 전환된 순간이었죠. 그는 최후의 대부자, 랜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 역할을 한 거예요. 보통은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인데요. 한 개인이 국가 수준의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도 거뒀어요. 골드만삭스 투자로만 약 30억 달러의 이익을 봤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완벽한 사례죠. 그런데 왜 버핏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금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해서 돈이 묶여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버핏은 항상 재무 방화벽을 유지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절대로 빚에 의존하지 않았고 항상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현금을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요? 그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위기 대비를 평상시부터 해놓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레이엄에게 배운 안전마진의 확장된 개념이에요. 개별 주식에 대한 안전마진뿐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와 회사 구조에도 안전마진을 확보해 두는 거죠. 2008년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버핏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리죠. 바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선 기부였습니다. 네, 2006년에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버핏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왜 자기 이름을 건 재단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게 버핏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 버는 건 잘하지만 돈 쓰는 건 빌과 멜린다가 나보다 훨씬 잘한다.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또 능력의 범위네요. 맞아요. 버핏은 자본을 배분하는 데는 천재지만 자선 사업을 운영하는 건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미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이츠 재단에 자금을 맡긴 거죠. 이것도 일종의 투자 결정인 셈이네요. 일 정확합니다. 그는 게이츠 재단을 철저히 실사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분석했죠. 그리고 이 재단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에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기부에도 투자자의 눈을 적용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건 앞서 이야기한 난소복권 개념과도 연결돼요. 버핏은 자신의 성공이 개인 능력보다는 운에 크게 기인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행운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기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2006년 발표 당시 약 37억 달러 상당의 버크셔 주식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리고 매년 추가로 기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식들에겐 얼마나 물려주나요? 버핏은 자식들에겐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주되 아무것도 안 할 만큼 주진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 자녀에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물려주고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죠. 자식들 반응은 어땠나요? 책에 따르면 복잡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실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재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버핏이 살아신 전에 기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후에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서 기부하는 건 쉽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기부하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통제와 검증을 중요시하는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역시 버핏답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책 스노우볼의 출간은 역설적으로 버핏과 저자 알리스 슈레더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버핏이 직접 협조한 책인데?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예요. 버핏은 슈레더에게 진실을 쓰라고 했어요. 심지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면 나를 덜 아첨하는 버전을 쓰라고까지 했죠. 정말 용기 있는 짓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슈레더는 그 지시를 충실히 따랐어요. 버핏의 모친에 대한 증오, 아내 수지가 떠난 후의 처절한 붕괴, 아스트리드와의 관계, 자녀들에게 냉담했던 아버지로서의 모습, 모든 걸 가감없이 썼어요. 버핏이 원하던 대로 한 건데요. 네. 하지만 막상 그 내용이 활자로 인쇄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죠. 버핏은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특히 자녀 관계에 대한 묘사가 너무 날 것 그대로였죠. 추상적으로 진실을 쓰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진실이 책으로 나와서 수백만 명이 읽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겠네요. 이 정확해요. 버핏의 자녀들도 화가 났다고 해요.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느꼈죠. 특히 버핏이 아버지로서 감정적으로 냉담했다는 묘사에 상처받았대요. 슈레더 입장에선 억울했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네. 슈레더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버핏의 홍보 담당자가 아니라 전기 작가다. 내 일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지 글을 성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원칙을 지킨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책이 출간된 후 버핏은 슈레더와의 연락을 끊었어요. 그의 이너서클에서도 추방당했고요. 그래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네,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비평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버핏 관한 책 중에서 가장 솔직하고 깊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슈레더는 버핏과의 우정을 잃었죠. 이 이야기 자체가 버핏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버핏의 모순 중에 하나예요. 그는 내면의 점수판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동시에 대중의 평판도 굉장히 신경 써요. 평판을 털끝만큼이라도 잃으면 무자비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외부의 점수판도 무시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감정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버핏도 결국은 인간이었던 거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버핏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명확한 건 복리의 힘이죠. 버핏의 부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쌓아올린 결과예요. 그 유명한 습기 머금은 눈과 긴 안덕 비유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리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복리로 쌓이고 습관도 복리로 쌓이고 평판도 복리로 쌓여요. 반대로 나쁜 것도 복리로 쌓이겠네요. 정확해요. 버핏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쌓인 트라우마도 가족들과의 소원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불어났죠. 눈덩이는 깨끗한 눈만 묻히는 게 아니라 흙도 돌멩이도 함께 묻힙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내면의 점수판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용기죠. 1999년 모두가 그를 비웃을 때도 2008년 모두가 공포에 떨 때도 버핏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확신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그 확신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에서 나와요. 버핏이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정말로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지식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세 번째는요? 능력의 범위를 아는 것이에요. 버핏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닷컴 버블 타도 최신 기술 트렌드에도 뛰어들지 않았죠.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는 데 집중했어요. 그게 오히려 그를 더 성공하게 만들었네요. 맞아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버핏이 기부할 때도 게이츠 재단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돈 버는 건 잘하지만 돈 쓰는 건 비리 더 잘한다. 네 번째 교훈은요? 시스템과 원칙의 힘이에요. 버핏은 감정적인 결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시스템화했죠. 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심지어 위기 대응까지도요.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고 A/B 테스트를 했다는 일화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도 시스템으로 접근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해요.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가족들이 느꼈던 감정적 거리감이요. 네. 다섯 번째 교훈은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가족과의 시간, 정상적인 인간관계, 감정적 친밀함. 완벽한 삶은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일 거예요. 버핏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재적인 투자자였지만 감정적으로는 불구였고 아버지로서는 실패했고 부인으로서는 의존적이었어요. 그런 결함들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드네요.
네, 슈레더한 책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버핏을 신화가 아니라 인간으로 그렸다는 점이죠. 우리는 그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상처, 모순도 함께 봐야 해요. 결국 스노우볼이라는 제목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덩이는 계속 굴러가면서 커지지만 그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상처도 모든 게 함께 뭉쳐져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정확해요. 버핏은 9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눈덩이는 아직도 굴러가고 있죠. 그리고 그 눈덩이 안에는 여전히 눈보라를 피하고 싶었던 9살 소년이 웅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네, 우리는 오늘 워렌 버핏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병뚜껑을 모았던 소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버핏을 만난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는 성인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상처받은 소년이었고 그 상처를 숫자로 된 요새로 감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요새는 정말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외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요. 버핏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깊은 질문이네요.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이죠. 버핏은 자신의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옳은 답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의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답에 따라 일관되게 살았죠. 내면의 점수판이요. 네. 마지막으로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인생은 눈덩이와 같다. 중요한 것은 습기 머금은 눈과 아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습기 머금은 눈과 긴 언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밀레니얼 책방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